안녕하세요. 오늘은 믿기 힘든 생존 이야기들을 여러분께 전해드릴게요. 이 이야기들은 인간의 끈기와 생존 의지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사례들입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해볼게요. 1. 쿨의 아톨에 표류하다 헬리콥터가 나무 꼭대기 위를 스치듯 날며 에이든 모건 중위와 부조종사 토마스 치는 외딴 섬 위를 천천히 또 한 번 훑었습니다. 그러자 빽빽한 숲속에서 3명의 야윈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그들의 몸은 햇볕에 그을리고 뼈만 앙상했으며 옷은 너덜너덜 걸쳐져 있었죠. 그들이 손을 든 건 인사가 아니라 도움을 구하는 외침이었어요. 그들의 모든 움직임은 생존이라는 보편적인 언어를 말하고 있었답니다. 여기엔 아무도 없어야 해. 에이든이 조용히 말했어요. 그의 눈은 아래에 믿기 힘든 광경에 고정되어 있었죠. 여긴 쿨의 아톨, 태평양 한가운데 떠있는 작고 사람이 살지 않는 산호섬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상상할 수 없는 모든 어려움을 뚫고 3명의 인간이 그 해변에 살아서 서 있었던 거예요. 근처엔 작은 보트에 부서진 잔해가 모래 위에 흩어져 있었고 거친 바다에 찢겨져 있었죠. 그 주변엔 야자수잎과 밧줄로 엮은 임시 대피소, 불이 꺼져버린 잿더미가 그들의 조용한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었어요. 하지만 결정적으로 먹을 것도 마실 물도 없었어요. 그들이 어떻게 버텼는지 전혀 설명되지 않았죠. 세계보건기구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열대 기후에선 물 없이 사흘 만에 탈수가 치명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표류자들은 아무 보급품 없이 4주가 넘는 정확히 33일 동안 살아남았어요. 그들은 뭘 먹었을까? 구조가 오기 전에 얼마나 죽음에 가까웠을까? 에이든과 토마스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이건 훈련이 아니었어요. 시간과의 싸움이었죠. 광활한 푸른 바다 위, 섬이 그들의 날개 아래로 사라지며 인간의 생존 의지가 숫자나 생존율이 아니라 하늘을 올려다보는 3명의 초췌한 얼굴로 모든 이유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그들의 모습으로 명확해졌어요. 하지만 생존의 가장 날것의 모습이 섬 해변에서 드러난 순간 자연은 구조를 시간과 날씨와의 위험한 도박으로 바꾸는 잔혹한 반전을 던졌어요. 다가오는 폭풍 에이든이 좁은 해변 위로 헬리콥터를 고정시키며 그 순간의 무게가 무겁게 다가왔어요. 아래엔 간신히 의식이 있는 3명의 생존자가 떨며 생명을 붙잡고 있었죠. 대부분이 일주일도 버티지 못할 환경을 그들은 견뎌냈어요. 구조가 마침내 도착했죠. 하지만 희망이 불타오르는 순간 새로운 위험이 다가왔어요. 갑작스레 레이더가 빛났어요. 짙은 구름이 하늘을 멍들게 하듯 몰려왔고 서쪽으론 거대한 검은 폭풍 구름이 지평선을 집어삼켰어요. 국립해양대기청 자료에 따르면 태평양의 열대 폭풍은 6시간 만에 급격히 강해지며 바람 속도가 시속 70마일을 넘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폭풍은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죠. 최대 30분 남았어. 토마스가 계기판을 보며 말했어요. 에이든은 망설이지 않았죠. 헬리콥터는 이미 심해지는 난기류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시야는 점점 좁아졌고 윈치 구조는 갑자기 너무 위험해졌어요. 헬리콥터가 전복될 위험은 너무나 현실적이었죠. 에이든은 구조대원이 절대 내리고 싶지 않은 결정을 내렸어요. 빠르게 움직여 비상생존 키트, 라디오, 식량, 의료 물품을 바람이 허락하는 한 생존자들 가까이에 떨어뜨렸어요. 아래에서 3명은 비틀거리며 앞으로 나아갔고 모래바람에 얼굴을 가렸죠. 그러다 라디오에서 끊기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우린 33일 동안 여기 있었어요. 쥐를 잡고 조개를 모으고 빗물을 마셨어요. 소피아의 혈당이 위험할 정도로 낮아요. 제발 떠나지 마세요. 33일 동안 끊임없는 열대 더위를 견디는 것만 해도 거의 불가능해요.
하지만 소피아처럼 당뇨병을 약이나 제대로 된 음식 없이 관리해야 하는 사람에겐 위험이 빠르게 커져요. 세계보건기구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이런 조건에서 심각한 영양실조와 만성질환은 2주 안에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요. 에이든은 조종관을 더 세게 쥐었어요. 우린 돌아올게요. 그가 비에 젖은 아뷰리의 첫 빗방울이 떨어지며 목소리를 다잡았어요. 뒤에서 헬리콥터는 폭풍의 끌림에 신음했죠. 섬을 떠나 혼란 속으로 올라가며 에이든은 헬리콥터뿐 아니라 신락 같은 희망에 매달린 새 생명의 무게를 짊어졌어요. 구조가 돌아올 때 그들이 여전히 살아있을지 약속할 수 없었죠. 3. 무력한 출발. 에이든은 해변을 내려다봤어요. 새 생존자가 생존 키트를 생명의 마지막 실처럼 붙잡고 있었죠. 바람은 거친 울부짖음으로 변했고 헬리콥터의 몸체를 흔들며 폭풍이 이미 모든 걸 집어삼켰어요. 그의 손은 조종관 위에 맴돌았어요. 모든 본능이 머물라고 혼란을 뚫고 그들을 구하라고 외쳤지만 조종석이 격렬히 흔들리며 한쪽으로 기울었어요. 1분 더 있다간 시야가 완전히 사라져. 지금 떠나지 않으면 돌아갈 수 없어. 토마스가 포효하는 소리 위로 외쳤어요. 그게 최종선이었죠. 에이든은 마지막으로 아래를 봤어요. 생존자들은 더 이상 손을 흔들지 않았고 비바람이 해변을 휩쓸며 몸을 웅크리고 있었죠. 태평양 폭풍 대비 보고서에 따르면 이런 규모의 기상 시스템은 시속 85마일을 넘는 돌풍을 만들 수 있어요. 그 한계에선 헬리콥터 비행이 거의 불가능하고 착륙은 위험한 선고가 되죠. 그래서 에이든은 헬리콥터를 돌렸어요. 원에서가 아니라 머무르는 건 재앙을 의미했기 때문이에요. 괌으로 돌아가는 비행은 길고 조용했어요. 폭풍이 아뷰리를 두드렸지만 에이든 머릿속에서 가장 큰 소리는 라디오에서 들린 그 갈라진 목소리였어요. 그는 그게 뭘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았죠.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혈당이 위험할 정도로 낮아지는 저혈당은 몇 시간 안에 혼란과 의식 상실로 이어질 수 있어요. 소피아는 이미 그 선을 넘었을 가능성이 컸죠. 에이든은 조종관을 꽉 쥐었지만 해가 다시 뜰 때 그들이 살아있을지 알 수 없었어요. 4. 쿨의 아톨로의 귀한 아침이 왔어요. 밤새 휩쓸고 간 폭풍은 사라지고 바람과 소금으로 깨끗해진 하늘이 남았죠. 첫 햇살에 구조되는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단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이륙했어요. 쿨의 아톨의 새 생존자를 살아서 데려오는 거였죠. 헬리콥터가 다가가자 피해의 흔적이 스스로 말했어요. 생존자들이 간신히 만든 대피소는 무너졌고 야자수는 뼈처럼 부서져 가지가 벗겨져 있었어요. 해변은 파편과 부러진 가지로 어지러웠죠. 모래 위엔 3명이 서 있었어요. 허약하고 떨리며 전날보다 더 마른 몸, 뼈 위에 팽팽한 피부, 젖은 옷이 그들의 몸에 달라붙어 있었죠. 한 남자가 다른 이를 부축했고 소피아는 전혀 움직이지 않았어요. 에이든의 가슴이 조였어요. 그는 전투 지역과 지진 현장을 봤지만 이건 달랐어요. 이건 순수한 의지의 대가였죠. 구조 로프가 내려갔어요. 첫 번째 남자가 떨리는 손으로 앞으로 나왔고 말을 할 기운도 없이 고개만 끄덕이며 하네스에 올라탔어요. 연방비상관리청의 구조 프로토콜에 따르면 심각한 영양실조 생존자는 극도로 조심히 공중 이송해야 해요. 몸이 탈수되고 근육이 쇠약해진 상태에선 움직임만으로도 쇼크나 의식 상실이 올 수 있죠. 두 번째 남자가 비틀거리며 멍한 눈으로 따라왔어요. 그리고 소피아. 에이든이 몸을 기울였어요. 그녀의 몸은 축 늘어져 있었고 피부는 창백하고 끈적였어요. 하네스를 채울 때도 반응이 없었죠? 천천히, 정밀하게, 마치 공중에서 부서질까 조심하며 그녀를 올렸어요. 그녀가 헬리콥터에 닿자 의료진이 달려들었고 마지막 생존자도 땅에서 올라왔어요. 그리고 바로 그때
바람이 다시 거세지기 시작했어요. 폭풍이 마지막 기회를 준 거였죠. 헬리콥터 안에서 3명은 바닥에 조심스레 눕혀졌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침묵은 말보다 더 많은 걸 전했어요. 그들의 눈, 깊이 패이고 피로로 붉은, 보고 서로는 담을 수 없는 진실을 품고 있었죠. 그리고 그 침묵의 가장자리에서 속삭임이 들렸어요. 아무도 안 올 줄 알았어요. 에이든은 그의 시선을 마주하며 조용히, 단단히 대답했어요. 너희가 버텼어. 그게 중요한 거야. 회복과 성찰감으로 돌아가는 비행은 끝없이 길게 느껴졌어요. 객실 안에서 의료진은 생존과 손실 사이의 긴장 속에서 조용히 움직였죠. 괌에 착륙했을 때 카메라나 질문은 없었고 트라우마 팀만 활주로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생존자들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죠. 그러다 간호사가 중환자실에서 나와 고개를 끄덕였어요. 소피아는 아직 살아 있었어요. 나중에 한 남자가 속삭이듯 말했어요. 연료를 다 써버렸고 그냥 표류했어요. 끝이라고 생각했죠. 회복 중의 에이든은 조종사가 아닌 평범한 사람으로 그들을 자주 찾아갔어요. 그들이 겪은 고난의 대가를 이해하려 했죠. 그들의 이야기가 천천히 풀렸어요. 그들은 플루앗에서 출발해 풀랍으로 가려 했지만 약 36마일 떨어진 두 섬 사이에서 길을 잃었죠. 그들의 몸이 회복되며 진실이 드러났어요. 하지만 에이든을 바꾼 건 그들의 생존만이 아니라 그들이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걸 새롭게 보게 된 순간이었어요. 유산과 편지. 소피아는 기력을 되찾았고 두 남자는 도움 없이 다시 걸었어요. 몸과 마음의 깊은 상처는 더 오래 걸리겠지만 그들은 살아 있었어요. 그 자체가 승리였죠. 에이든은 임무로 돌아가 일상을 되찾았어요. 순찰, 브리핑, 체크리스트. 겉으론 모든 게 정상이었죠. 하지만 그의 내면은 달라졌어요. 쿨의 아톨의 임무가 조용히, 끊임없이 그의 마음에 남았어요. 그러던 어느 오후,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어요. 소피아에게서 온 거였죠. 부드럽고 신중한 필체로 그녀는 썼어요. 이제 매일 아침을 선물처럼 느껴요? 따뜻한 밥, 포옹, 깨끗한 물과 그 어떤 것도 다시 평범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녀는 가족과의 재회, 뒷마당에서 맨발로 땅을 느끼며 걷는 이야기를 했어요. 세계보건기구의 정신건강 및 트라우마 회복 보고서에 따르면 극단적 사건 생존자들에게 이런 반응은 흔해요. 이를 외상 후 성장이라 부르며 더 깊은 감사, 강한 회복력, 새로운 목적의식으로 나타나죠. 쿨의 아톨에서의 일은 구조를 넘어섰어요. 해안경비대 내에선 시간과 위험이 크고 결과가 보장되지 않는 고위험 의사결정의 사례로 가르쳐지고 있어요. 하지만 에이든에게는 인정받는 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 순간이 드러낸 것, 소피아가 올려다보며 미소 짓던 순간이 중요했죠. 그 미소는 우리가 제 시간에 도착했다는 뜻이었어요. 그 미소는 희망이 이겼다는 뜻이었죠. 여러분이 에이든이었다면 그 미소, 그 뒤의 침묵, 아니면 결정의 무게 중 무엇이 가장 기억에 남았을까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시고 채널 구독과 알림 버튼도 잊지 마세요. 7. 호세 살바도르 알바렌가 2012-2014 인간의 한계를 들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또 다른 이야기가 등장해요. 태평양 한가운데서 한 사람의 생존 의지가 고립과 회복력의 경계를 다시 썼죠. 이건 단순한 생존 이야기가 아니라 현대사에서 홀로 가장 오래 바다에서 살아남은 기록이에요. 2012년부터 2014년 초까지 엘살바도르 출신 어부 호세 살바도르 알바렌가는 438일 동안 태평양을 표류했어요. 그의 여정은 2012년 11월 17일에 시작됐어요. 멕시코 남부 해안의 작은 어촌 코스타 아줄에서 상어 낚시를 떠났죠.
함께 간 건 점고 경험이 없는 가판원 에제키엘 코르도바였어요. 그들은 23피트 길이의 유리섬유 보트를 탔지만 선실도, 돛도, 위성통신도 없었어요. 하지만 몇 시간 만에 모든 게 바뀌었어요. 거친 폭풍이 배를 강타하며 GPS와 라디오를 망가뜨렸고 엔진을 잃은 그들은 도움을 요청할 방법 없이 익숙한 바다 너머로 밀려갔어요. 그가 살아남기 위해 보여준 창의력은 놀라웠어요. 맨손이나 임시 도구로 물고기, 새, 거북이를 잡았고 비가 부족할 땐 거북이 피를 마셨어요. 물을 모으기 위해 플라스틱 조각을 사용하고 필요하면 옷으로 걸렀죠. 하지만 감정적 고통은 참혹했어요. 넉 달 가까이 표류하며 굶주림과 날 음식을 거부한 코르도바는 세상을 떠났어요. 알바렌가는 친구의 시신을 바다에 보내야 했죠. 그는 혼잣말을 하고 상상 속 대화를 나누며 딸에 대한 기억으로 생존의 끈을 놓지 않았어요. 2014년 1월 30일, 6,700마일 이상 표류한 끝에 그의 보트는 마셜 제도의 외딴 섬에 닿았어요. 2명의 주민이 그를 발견했고 그는 영양실조 상태였지만 기적적으로 살아있었죠. 처음엔 그의 이야기를 의심했지만 해양학자와 생존 전문가들이 가능성을 확인했어요. 그의 여정은 책 438일로 기록되었고 이는 인간 정신에 포기하지 않는 힘을 보여주는 강렬한 증거예요. 8. 후아나 마리아 1835-1853 알바렌가 이전 외딴 섬에 홀로 남겨진 한 여성이 18년간의 침묵과 고독을 견뎌냈어요. 니콜레뇨 부족의 마지막 생존자 후아나 마리아는 2835년 미션 산타 바바라의 철수 과정에서 섬에 남겨졌어요. 그녀는 고래뼈로 대피소를 짓고 물범을 사냥하며 조개와 야생식물로 생존했어요. 외부와의 접촉 없이 완전히 환경에 적응하며 고독을 견뎠죠. 2853년 조지 나이데버 선장이 섬에서 그녀를 발견했어요. 그녀는 호기심과 기쁨으로 그들을 맞았지만 그녀의 언어는 사라져 소통이 어려웠죠. 산타 바바라로 옮겨진 그녀는 7주 뒤인 2853년 10월 19일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녀의 삶은 나중에 푸른 돌고래의 섬이라는 소설로 영감을 주었고 고고학자들은 그녀의 도구와 대피소를 발견하며 그녀의 생존을 확인했어요. 그녀의 이야기는 고립 속에서도 빛나는 인간의 회복력을 상징해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 구독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돼요. 다음에 다룰 주제도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